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절감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전 연소로 연료절감 된다고? 지금이 쌍팔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료절감기가 허당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나온 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엔진의 연소 효율을 높인다. 똑같은 연료가 분사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 높게 연소시킬 것이냐.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석학들이 내연기관 연소시키기 위해서 노력 안 했을까요? 노력했겠죠. 그래서 연소 효율은 그닥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연료절감기를 달면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 출력이 올라간다 할까요? 연비가 향상된다 할까요? 연비와 출력과 매연 이 세 가지를 균형점을 맞춰 놓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환경 규제도 있고 소비자가 출력을 원하는 것도 있고 연비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맞출 뿐입니다. 완전 연소는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런데 매연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연기관은 소형이고 경량이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마력당 중량이 적다, 연소 효율이 높다, 운전 취급 및 시동이 용이하다, 그리고 시동 후에 전 부하 영역에서 이르는 시간,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부하가 확 걸리는 시간 짧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부하 변동에 민감합니다. 갑자기 부하를 확 주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고온 고압의 상태라서 충격과 진동이 심합니다.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 차량이 충격이 심하죠. 진동이 심하죠. 그래서 블록 자체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윤활하고 냉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윤활유 붓는 거 아닙니다. 기어 범퍼에서 오일 기어 범퍼에서 밀어 올리면 각 라인, 오일을 공급하는 라인을 타고 전체다가 올라가는데 캠축이나 밸브나 밸브 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싹 다 올라갑니다. 실린더 블록 자체, 피스톤 링 이쪽에도 다 공급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속 운전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RPM 상용차 보시면 500rpm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600rpm, 575, 550 뭐 이런 단계로 들어가죠. 현대차들 같은 경우는 공회전에 600rpm, 575, 550, 525, 500 이런 식으로 컨트롤합니다. 수입차들도 다 그렇게 컨트롤하고 RPM을 내리고 올리고 다 조정합니다. RPM을 너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엔진 찐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조금 찐빠가 있다 그러면 RPM을 25rpm, 뭐 50rpm 이렇게 올려주면 이 컨트롤이 되는 차들 많아요. 그래서 저속 회전이 상당히 곤란하다. 400rpm, 300rpm, 200rpm이 회전되는 내연기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또 시동을 걸 때 돌려보면 플라이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이휠이 없으면 연속적인 동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행정들을 못 해내기 때문에 플라이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력 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동을 못 겁니다. 그래서 시동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마모 부식이 많습니다. 피스톤과 라이너 사이에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게끔, 폭발해서 연소한 압력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하려니까 피스톤 링도 들어가고 오일 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여집니다. 피스톤 링이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스톤링 스프링 같은 역할을 활용해서 꽉 조여줍니다. 조여주는데 그 벽에
그 피스톤 링으로 인해서 라이너 벽에 흠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충분하게 잘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엔진을 세워놨다가 뭐 하루 정도 잠을 재웠다 하면 초기 시동 시에 실린더 벽을 긁어 먹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자마자 후가시를 주는 거 안 좋습니다. 과거에요, 브란자식 엔진 같은 경우는 시동 걸고 푸득푸득하고 죽으니까 시동 걸자마자 우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동을 살려놓고 보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실린더 벽 많이 손상됐습니다. 지금 전자제어식으로 바뀌어가지고 후가시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료 상태에 따라서 엔진 부저가 발생할 수 있고 노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온실가스는 그냥 배출됩니다. 배출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디젤 차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디젤 차량은 20%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내연기관은 잘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계식과 전자제어식, 이 부분 한번 봅시다. 기계식에서 문제점이 많죠. 컨트롤을 제대로 해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컨트롤 해내기 위해서 전자제어식 엔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슈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둘까요? 하나하나 센서들의 값들을 다 센싱을 합니다. 이슈에서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된 연료 분사량을 분사하게 됩니다. 자, 차는 뭡니까? 엔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량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기와 연료 분사량이 합쳐서 공연비라 그럽니다. 이 공연비를 잘 조절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센서를 심어 놓고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엔진의 냉각수 온도라든가 실외의 외기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엔진 점도, 이런 부분도 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서 연료 분사를 하고, 연료 분사된 것이 정상적으로 분사돼 가지고 공연비에 맞는 조건이냐 아니냐, 배기 센서에서 다시 신호를 받아서 또 보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하고 연료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신호죠. 센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센싱을 하려고 그러면 각종 센서의 전압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압 안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센서들은 대체적으로 접지 플러스 5V 중간의 센서 값들입니다. 그러면 센서도 부품업체, 개발업체 이런 데서 최대한 오차가 적게끔 만들어냅니다. 빈틈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 그러면 센서에 공급되는 5V 거의 정상적으로 공급합니다. 접지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이슈 마이너스 접지하고 차체 마이너스 접지하고 전이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차도 많이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전기가 어디서 후들리느냐, 이거 봅시다. 후들리는 게 알터네이터에서 발전되는 거, 교류로 발전돼서 다시 배터리에 공급될 때 직류로 변환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그 다이오드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나노세크로 해서 컨트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류 다이오드 같은 그 성분보다는 좀 좋지만, 그렇게 이제 피크 전압들 놓을 때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압안정기를 달고 있죠. 그런데 전압안정기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이슈에서 뻥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틈새 시장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런 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 다음에 인젝터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인젝터 구동하면 구동 때에 피크 전압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피크 전압들이 발생하는데 차는 자체적으로 피크 전압이 생기지만 자 24V 차다 하면 기본적으로 피크 전압들이 200V 정도 뛰신다고 보면 돼요. 12V 같은 100V까지 뛴다고 보시면 돼.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기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뭐 안정화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요. 분리를 시킵니다. 뭐 과거에 뚱딴지 같은 꼬물차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배선을 좋은 배선을 씁니다. 품질이 높은 배선을 씁니다. 그 수입차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게 썼고 국산차는 아직 뭐 따라 올란지 안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차들은 과거부터 전기에 대한 설계를 잘했었고 배선도 타이트하게 설계를 합니다. 제가 상용차를 본 것 중에 가장 타이트하게 설계를 잘한 차 벤츠입니다. 전기요. 배선 관리 잘하고 정말 타이트하게 설계를 잘해놔요. 여유분 전기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서가는 데는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찾아보시려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연소로 연료 절감 된다. 그거는 완전연소를 시킨다 매연이 더 나오든가 출력이 떨어지든가 이런 삼각관계에서 균형을 깨뜨려야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고장난 차든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개발한 차라든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대도 상당히 많이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가 아직까지 가야 될 길 수입차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방향이 남을 카피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앞서가는 기술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연료절감기 앞으로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 공간들 찾아서 조금의 이삭죽게 한다. 그런데 이삭죽게 하다가 잘못 걸리면 오히려 차에 부조현상이 발생하고 엔진 고장을 일으키고 이슈를 날려먹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헛배기 뭐 그런 데다가 연료절감기 한 대에서 바람개비 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는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출력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 혹시나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다. 인터쿨러를 막는다. 인터쿨러 찢어버린다. 그리고 터보에 부하를 준다. 또 그리고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적거리 해버리면 엔진 다 내려먹고 바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로 연료 절감된다. 이 생각 쌍팔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 부작용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라 말아라 아닙니다. 내연기관요. 완전 연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바보가 아니라는 것 아시고 현명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